복잡한 이슈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 정면흥 씨입니다. 오늘도 김철원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3주째 광주의 아파트 문제를 점검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난 2주 동안 광주 지역 아파트 문제를 다뤘습니다. 광주의 아파트는 왜 이렇게 많은가? 또 가격은 왜 계속 오르고 있는가? 또 새로 세워지는 아파트들은 왜 하나같이 다 고층 아파트들인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네. 여기에 이제 법정기구인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개선 방안은 없겠는지를 살폈는데요. 다른 시도, 다른 지역에 취재된 사례를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누시죠. 네. 전주의 관문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지난해 터미널 바로 옆 부지에 2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세우려던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광주 유스퀘어 맞은편 호반서밋처럼 상업과 주거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시설을 세울 계획이었지만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5월 개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미관까지 고려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높이를 층수를 제한을 해야 되겠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터미널 옆에도 작년에 그 층수가 사업성만 고려해가지고 높은 층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도 도시계획에서 부결을 해가지고 지금은 사업을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각종 개발행위 안건들을 종종 부결시키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맞은편에 있는 전주 동부시장에도 초고층 주상 복합 건물을 세우려는 계획이 15년 넘게 추진돼 왔지만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문턱을 지금껏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 했지만 근처에 국가지정 문화재인 풍남문과 4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문화재 경관을 저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재 심의에서 부결됐고 이후 사업 추진위가 문화재청 전주시청과 협의를 통해 층수를 28층과 25층, 다시 20층까지 낮춰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의 기능 특성에 맞는 저밀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비계획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LH의 가로정비 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최고 층수는 7층짜리인데 당초 계획안 40층보다 5분의 1 규모로 축소된 겁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이 같은 부결 결정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뭘 하면 항상 부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좀 불만이 있으시군요. 개발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 뭘 하자고 하면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예. 그리고 발전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뒤처지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막상 여기서 이 개발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들어선다라고 조성해 줄 테니까 그것도 어림도 없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대해 전주시는 지난 2016년 도심 건축물 높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원도심의 높이 규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주거와 상업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 행위 중에서 건축물의 높이가 40m, 즉 13층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겁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서 소개한 시외버스 주상복합 건물 개발안이 부결됐고 39층짜리 아파트의 높이는 28층으로 10층이 깎이기도 했습니다. 고층 건물, 랜드마크가 없는 것이 낙후의 상징처럼 여겨진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 같은 구도심과 역사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결국에는 도시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합의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도시계획이 정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특히 재건축, 재개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층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정착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다른 도시보다는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착 단계입니다. 저희는 아마 우리 전라감형 축으로 해가지고
장래 미래는 문화도시 하는데 경고하게 된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 안팎의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대전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하는 월평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데 반대하는 주민들과 개발에 찬성하는 토지주들이 각자 집회를 열며 도시계획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 간 찬반이 첨예하자 대전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수기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부터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승복한다고 저는 선언을 했고요. 640억에 들여서 갈마지구를 사들이고 나머지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으로 묶어갖고 저는 월평공원을 공원으로 지켜줬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대규모 그 지방정부에서는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번째 사례였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신청된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전환점이 하나 되지 않을까라고. 공론화위원회의 두 차례 수기 토론회 결과 사업을 반대하는 쪽이 60.4%로 찬성 37.7%보다 높게 나왔고 결국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천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교통과 경관 문제가 뻔하고 환경적 보완 조치도 미흡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체인적으로 보면 교통 문제, 경관 문제는 전혀 좀 많은 문제가 있다. 현재로서 그걸 재심의해도 결국은 보완할 방법이 없겠더라. 도심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광주시 북동입니다. 상업지역인 이곳에 최고층수 39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누문동과 임동, 유동 등 주변에서 추진 중인 고층 아파트 개발에 따라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이곳의 부동산 가격도 최근 2, 3년 사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는 광주시 경관위원회 심의와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는 낙후된 도심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이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가 활성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수요만 가지고는 이 부분이 충족되기 어렵다고 보고 관광 인프라 구축이랄지 외부의 수요를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랜드마크적인 특화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이고. 그런데 북동 지역의 일부 상인들과 원주민들은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주로 들어서는 현재의 개발 방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고층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지금 양동시장에 사방 팔방 다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고 또 누문동도 올라가고 있고 여기 임동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북동까지 올라가면은 광주 한 복판에 고층 아파트 숲이 될 텐데 자 그렇게 됐을 때 환경 문제, 교통 문제 그건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상업지역 재개발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지만 현재로서는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심의가 부결이 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고 특히 이제 도시 정비 사업이나 이런 재개발은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의 기준점이 되게 모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에게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앞서 봤던 다른 도시들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네요. 예. 도시마다 차이가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앞서 그 전주와 대전시 사례를 보셨지만 그 광주와 참 비교가 많이 되시죠. 네. 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 김승수 전주시장의 의지가 좀 강하게 반영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선 시장이고 내년에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네. 전주시장이 그 전주 지역의 정체성에 맞는 저밀도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 것이 그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졌고요. 네. 대전시의 그 민간공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광주시도 민간공원 아파트 9개 공원에서 10개 단지가 진행되고 있지만 뭐 하나도 부결되는 거 없이 다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공원 아파트 2개 공원, 매봉공원하고 월평공원 2개가 부결이 됐습니다.
현재는 그 사업자가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광주처럼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이 없는 그동안의 행적을 보여왔던 것에 비하면 네. 이들 두 도시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겠고 이게 시민사회 감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게 이제 해달라는 게 시민단체의 요구지만 현재로서는 그 비공개가 방침이고 그게 또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일단은 이 도시계획위원들이 이 시민들의 재산권에 혹은 그 여러 가지 도시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의도 많이 받고요. 네. 민원 요구도 많이 받을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소신 있게 발언할 수가 없고 압력을 받게 되면 네. 그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계획위원회를 비공개 방침으로 정하고 있고 또 이게 만약에 공개됐을 경우에 시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민감한 회의이다 보니까 회의가 공개되거나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바로 공개가 되면 네. 지역 경제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비공개 방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게 지역의 도시 계획과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네, 시민들의 참여는 당연히 원칙일 텐데 그거를 막고 비공개 방침을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렇다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은 또 어떤지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네.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다른 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례를 한번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누시죠. 네. 지난달 18일 미국 뉴욕시가 운영하는 시티 플래닝 커미션, 우리말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뉴욕시의 도시계획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심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토론하고 안건을 심의합니다.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과 공원 등의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안건을 심의하는데 한국의 도시계획위원회와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물론 모든 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뉴욕 시민들은 전화 혹은 인터넷 화면 중계를 통해 이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공개도 중요하지만 공개가 아니라 참여를 내게 독려하고 있다는 거, 특히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모으고 싶어하고 일본 도쿄도가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도쿄 역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기본 방침이고 사전 추첨을 통해 시민들에게 방청 기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도쿄 도시계획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회의록을 보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실명과 함께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조차도 회의를 공개하고 있다는데 저는 사실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에요. 근데 물론 우편으로 신청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5명에 대해서는 참여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그건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도시들은 이처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도심 난개발을 막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단위 계획에서 유럽 도시 가보면 지붕색 통일돼 있고 창문 위치 정해져 있고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요건을 갖춰서 일종 규제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가치를 올려가면서 삶의 질을 낮게 하는 방식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최악의 참사인 지난 6월의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곳에는 최고 층수 29층짜리 아파트 19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주택 재개발 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지난 2015년에 있었던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정보 공개 청구해봤습니다. 발언자의 이름을 가린 6년 전 회의록이 정보 공개 청구 일주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도시계획위원들의 회의 내용은 대부분 아파트 진출입과 주차 문제 등 입주민의 편의에 집중돼 있습니다. 입주민이 아닌 아파트 주변 주민이나 다른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내용으로 경관 문제가 회의 끄트머리에 잠깐 등장하지만 사업자 측 설명을 듣고는 별다른 논의 없이 안건이 그대로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과 광주 경실련 등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를 바꾸기 위한 모임입니다. 도시계획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발언하고 그리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제도로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초기에 도시를 만들고 도시를 계획했던 전문가와 행정 중심의 도시계획 결정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좀 더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시민의 힘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시민들의 이익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소신 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 방법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도 실명으로 작성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하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좀 폐쇄적이거나 알려지지 않았거나 시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알고 싶은데 막혀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기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실은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이 그러한 항의성 민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를 오히려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발전한다고 하면 공개는 불가피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또는 공무원들이 어떤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하는 쪽으로 자꾸 가야죠.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조례만으로 불충분하거나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국회 차원의 입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비공개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는 지금 3주 연속 광주의 아파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었는데 취재하면서 느꼈던 생각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6월에 학동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철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하고 또 조동진 재개발 조합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죠. 얼마 전에는 문흥식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재개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이제 입국을 했죠. 물론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학동 참사가 이런 책임자 처벌로만 그쳐서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에 이제 앞서 지난 3주 동안 보셨던 것처럼 광주 지역에 많이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웃돈이 5억 원, 8억 원, 10억 원까지 붙어서 거래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매매 시장 그리고 계속 높아만 가는 그런 고층 아파트 여기에 묻어 있는 부동산 욕망, 아파트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불로소득의 욕망이 결국 이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동 참사가 이런 어떤 부동산 욕망에 대한 일종의 경고음처럼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 그리고 또 광주 시민들이 이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행태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웅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문수의 시사무색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추석 연휴 안전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